역사 속 숨겨진 진실과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야담 세상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담장 안쪽에서는 아주 은밀하고도 뜨거운 욕망이 끓어오르고 있었던 어느 대감댁의 이야기입니다. 탐욕스러운 늙은 주인과 꽃처럼 아름답지만 시들어가는 젊은 부인, 그리고 그들의 삶에 거대한 돌덩이처럼 쿵 하고 떨어진 한 순박한 청년의 이야기죠. 자, 닫힌 방문을 살짝 열고 그들의 기묘한 동거를 엿보러 가보실까요? 옛날 조선 팔도 어딘가에 최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최진사로 말할 것 같으면 돈 욕심은 하늘을 찌르고 인성은 바닥을 기는 그야말로 탐욕의 화신 같은 인물이었지요. 물려받은 재산에 고리대금업까지 겸하여 창고에는 쌀이 썩어나갈 정도로 쌓여 있었지만 그는 만족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은 공평하다 했던가요? 그에게도 치명적인 결핍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슬하에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물려줄 핏줄이 없는데. 최진사는 칠순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20살도 안 된 젊고 아리따운 새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백옥 같은 피부에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진 그 마을 최고의 절세미인이었죠. 하지만 연화 부인의 삶은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안방에서는 최진사의 헛기침 소리와 한숨 소리만 새어나올 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늙고 기력이 쇠한 최진사는 의욕만 앞설 뿐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축 늘어진 젖은 낙엽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글렀구나. 보약을 더 다려오너라. 최진사는 애꿎은 부인 탓만 하며 돌아누워 코를 골았고 연화 부인은 차가운 이불 속에서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젊음은 그렇게 속절없이 시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소작농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지요. 그 중에는 마을 외딴 곳에 사는 덕본의 부자도 있었습니다. 덕보, 이 청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네에서 힘센 바보 혹은 순진한 황소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는 22, 한창 피가 끓을 나이인데 생김새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키는 칠척장신에 어깨는 떡 벌어진 바위 같고 팔뚝은 웬만한 장정 허벅지난 했습니다. 밭을 갈 때 소가 지치면 덕보가 대신 쟁기를 끌고 밭을 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장사였지요. 하지만 신은 덕보에게도 공평했습니다. 그에게 헤라클레스 같은 육체를 주신 대신 지능은 어린아이 수준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저 밥 줘, 일해, 졸려 같은 단순한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영혼이었죠. 어느 날 최진사가 덕본의 집을 찾아와 청천경력 같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땅을 빌려줄 수 없다. 밀린 소작료를 갚지 못할 거면 니놈들 부자가 내 집에 들어와서 머슴살이나 하거라. 아이고 진사나리, 땅을 뺏으면 저희는 어찌 삽니까? 덕보 아버지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최진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덕보와 아버지는 짐을 싸들고 최진사댁 행랑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오후 최진사댁 마당, 안채마루에 앉아 무료하게 부채질을 하고 있던 연화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대한 그림자 때문이었죠. 쿵, 쿵, 쿵. 마치 땅이 울리는 듯한 발소리와 함께 덕보가 짐을 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에는 이삿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무게가 엄청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덕보의 표정은 마치 솜털을 든 것처럼 평온했지요. 땀에 젖어 얇은 삼배적삼이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데 그 위로 나타난 근육들이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 몸이란 말인가? 연화 부인은 부채질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밤 보던 최 진사의 쭈글쭈글하고 마른 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터질 듯한 흉근, 굵은 핏줄이 선 팔뚝, 그리고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구릿빛 피부. 그것은 단순한 남자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려 있던 연하 부인의 본능을 깨우는 날 것 그대로의 야생이었지요. 아범아, 저 거대한, 아니 저 건장한 청년은 누구냐? 연하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덕보 아버지가 굽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만님, 제 아들놈 덕보입니다. 머리는 좀 모자라지만 힘 하나는 천하장사입니다요. 덕보야, 못하느냐, 만님께 인사 올리지 않고. 덕보는 짐을 쿵 하고 내려놓더니 흙이 잔뜩 묻은 손을 옷에 쓱쓱 문지르고는 해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헤헤, 안녕하셔요, 만님. 지는 덕보라고 해요. 밥만 많이 주면 일은 소처럼 할게요. 그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순간 꽉 끼던 삼배 적삼의 등 부분이 찍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태평양 같은 등 근육. 연화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옆에 있던 몸종이 쳐다볼 정도였지요. 덩치가 아주 실하구나. 그래, 앞으로 열심히 하거라. 연화 부인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녀의 심장은 방망이질 치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 부인의 꿈에는 밭을 가는 황소가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 그 황소의 얼굴이 덕보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가는 그의 모습에 연화 부인은 묘한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보는 최 진사 댁의 머슴이 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솜씨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낑낑대며 둘이서 들 물동이를 덕보는 한 손에 하나씩 가볍게 들고 날랐습니다. 장작을 팰 때는 도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압! 하는 기압 소리와 함께 장작이 쪼개질 때마다 훔쳐보던 연화 부인의 가슴도 쩍하고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덕보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연화 부인은 덕보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 진사가 출타한 틈을 타 그녀는 덕보를 안채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덕보야, 날이 참 덥지 않느냐? 내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줄 테니 이리 가까이 오거라. 마님 고맙구만요. 진짜 덥긴 더워요. 덕보가 다가오자 연화 부인은 일부러 옷고름을 살짝 느슨하게 풀며 요염한 자태로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윽한 눈빛으로 덕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덕보야, 나는 요즘 밤마다 몸이 너무 뜨거워서 잠을 못 이루겠구나. 네가 힘이 좋다던데 이 뜨거운 걸 식혀줄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은 명백한 유혹이었습니다. 조선 팔도 어떤 사내라도 이 정도면 눈치를 채고 침을 흘리며 달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진한 짐승남 덕보는 잠시 고민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알겠을 마님. 지가 해결해 드릴게요. 연화 부인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이 짐승 같은 사내가 나를 안아주려나 보다. 그러나 덕보는 씩씩하게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자신의 몸통만한 얼음 덩어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연화 부인의 품에 안겨주었지요. 차요, 이거 안고 계시면 엄청 시원할 거예요. 이게 지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헤헤. 아, 차가워. 이 곰퉁이 같은 놈아. 연화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얼음을 집어던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기에 옷은 다 젖어버렸고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났지요. 덕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어라? 마님, 안 시원해요? 더 큰 걸로 가져올까요? 됐다. 당장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덕보가 쫓겨나고 방에 혼자 남은 연화 부인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분통이 터지면서도 젖은 옷 위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 아까 덕보가 얼음을 들고 뛰어올 때 출렁거렸던 그의 팔 근육이 겹쳐 보이면서 묘한 흥분감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 멍청하고 힘만 센 놈, 내 기필코 너를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 네가 모른다면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서라도. 연화 부인의 눈에 집착과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자 사육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덕보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일을 하려는데 사랑채 뒤편 으슥한 것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잉, 오빠, 여기서 이러면 누가 보면 어떡해? 괜찮아. 영감탱이는 나갔고 그 바보 머슴놈은 눈치도 없잖아. 그것은 최진사 댁의 고참 머슴인 상국과 앙큼한 몸종 향단이었습니다. 상국은 평소 덕보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얄미운 놈이었죠. 덕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숲을 헤치고 보니 상국이 향단을 바닥에 눕히고 그 위를 덮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지식이 전무한 덕보의 눈에는 그 장면이 아주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니, 저놈이 향단이를 깔아뭉겨서 죽이려고 하네. 정의감에 불타오른 덕보는 황소 같은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힘없는 여자를 왜 괴롭혀? 덕보는 한 손으로 상국의 뒷덜미를 잡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상국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허공에서 발버둥 쳤지요. 내 이놈, 당장 떨어지지 못해. 만님께 다 일러바칠겨. 상국과 향단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만약 최진사나 만님 그에 들어가면 멍석마리를 당하고 쫓겨날 판이었으니까요. 향단은 옷을 추스르며 도망쳤고 상국은 덕보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덕보야,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잘못했다. 으아, 이거 좀 놓고 말해. 이 소란을 들은 연화 부인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한 손으로 건장한 성인 남자를 마치 강아지처럼 들어올리고 있는 덕보의 압도적인 파워를. 성난 덕보의 팔뚝 혈관은 터질 듯 부풀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가슴팍은 웅장했습니다. 순간 연화 부인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힘이다. 저 힘이라면 10년 묵은 나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나의 메마른 밭을 갈아엎고도 남을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은 저 곰탱이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본격적인 실전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덕보야, 그만하고 이리 오거라. 네가 잘못 본 것이다. 저 둘은 그래, 씨름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게야. 씨름이요? 남녀가 붙어서 하는 씨름도 있어요? 그럼 아주 중요한 씨름이지. 인류의 역사가 담긴. 아무튼 너는 나를 좀 따라오거라. 네게 줄 특별한 상이 있다. 연화 부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덕보를 자신의 은밀한 별채 물레방앗간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과연 순진한 짐승남 덕보는 마님의 특별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물레방아는 쿵쿵 하고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떨어진 물레방앗간은 인적도 드물고 흐르는 물소리에 묻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토통 알 수가 없는 그야말로 은밀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지요. 연화 부인은 덕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빗장부터 걸어 잠갔습니다. 덜컥 하는 소리에 덕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마님, 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대낮인데요. 이 여사가 씨름 비법은 함부로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란다. 가문의 비기라서 도둑 맞으면 큰일 나거든. 아하, 그렇구먼요. 역시 마님은 생각이 깊으셔요. 덕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앗간 한가운데 멍석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연화 부인은 덕보의 앞을 서성거리며 묘한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좁은 방앗간 안에 덕보가 들어오니 공간이 꽉 차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땀 냄새와 흙내음 그리고 사내의 열기가 뒤섞인 그 냄새는 연화 부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지요. 덕보야, 너는 밭을 갈아본 적이 있느냐? 아, 그럼요. 지가 이 동네에서 밭 갈기는 1등 아니오요. 돌밭이든 진흙밭이든 쟁기만 잡으면 아주 깊고 부드럽게 갈아 엎어버리죠. 오호라, 깊고 부드럽게? 연화 부인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덕보의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실 내게도 남들이 모르는 밭이 하나 있단다.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주인이 돌보지를 않아 10년째 가뭄이 들어 쩍쩍 갈라져 있는 밭이지. 아이고 저런, 농사꾼으로서 그건 못 참죠. 주인이 누구요? 왜 그 좋은 땅을 놀린대요? 주인이 늙고 힘이 없어서 쟁기질을 못한단다. 겉만 핥다가 포기하기 일쑤지. 그래서 말인데 힘 좋은 네가 그 밭을 좀 갈아주면 안 되겠느냐. 네 그 튼튼한 쟁기로 말이다. 덕보는 주먹을 불끈 쥐며 가슴을 쳤습니다. 걱정 마셔요 마님. 지가 내일 당장 소를 끌고 가서 확 갈아 엎어드릴게요. 쟁기는 창고에 있는 큰 놈으로 쓰면 되죠. 아니, 소는 필요 없다. 소는 너무 둔해. 나는 네가 직접 갈아줬으면 좋겠구냐. 네 몸에 달린 그 튼튼한 쟁기로. 예? 지 몸에요? 지한테 쟁기가 어딨어요? 연하 부인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지만 꾹 참고 덕보의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한 허벅지 근육에 손끝이 찌릿했습니다.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튼튼하고 굵은 다리도 있고 허리도 있고 너는 온몸이 쟁기나 다름없단다. 자, 이제 실전 연습을 해보자꾸나. 일단 우통을 좀 벗어보거라. 너무 덥지 않니? 덕보는 마님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덥석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드러난 덕보의 상체는 그야말로 조각상이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빨래판 같은 복근, 그리고 구릿빛 피부 위로 흐르는 땀방울. 연화 부인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건 사람이 아니라 황소야, 황소. 마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더우셔요? 아니, 덥다기보다는 목이 좀 타는구나. 덕보야, 이리 와서 나를 좀 안아보거라. 씨름의 기본은 맞들기라고. 상대의 몸을 밀착해서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란다. 맞들기요? 알겠구먼요. 덕보는 순순히 팔을 벌려 연화 부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힘 조절을 못한 덕보가 꽉 끌어안는 바람에 연화 부인은 아! 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의 억센 팔뚝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단단한 가슴팍이 그녀의 얼굴을 눌렀습니다. 숨이 막힐 듯 했지만 그 압박감은 지독하게 짜릿했습니다. 덕보야, 조금만 살살. 그래, 그렇게. 이제 나를 멍석 위에 눕혀보거라. 이것은 배지기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다. 덕보는 시키는 대로 연화 부인을 멍석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위에 올라타 자세를 잡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영락없이 야릇한 자세였지만 덕보의 눈빛만은 밭에 씨를 뿌리러 나온 농부처럼 진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넘기면 돼요? 아니, 넘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거라.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봐. 연화 부인은 덕보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으며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덕보의 입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서로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연화 부인은 이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덕보야, 밭을 갈았으면 이제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느냐. 너에게 아주 훌륭한 씨앗이 있다고 들었다. 그 씨앗을 내 메마른 밭에 깊숙이 심어다오. 씨앗이요? 아, 혹시 지난번에 장터에서 산 호박씨 말씀이셔요? 그거 제 주머니에 있는데. 아니, 호박씨 말고 내 몸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 말이다. 아유, 답답해라. 연화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덕보의 손을 끌어 자신의 옷고름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가 내 밭이다. 아주 깊고 어두운 밭이지. 지금 당장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네가 비를 내려다오. 장대비처럼 굵고 세차게. 그제야 덕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토끼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비를 기다리는 기우제를 지내는 무당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님의 손이 자꾸만 자신의 바지춤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님, 거기는 쟁기가 아니라. 알아, 안다고. 그게 바로 내가 말한 쟁기야. 이 바보 멍청이 곰탱아. 연화부인은 획 하고 덕보를 덮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방앗간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복에 안에 누구 있는가? 쌀찌우러 왔네. 마을 이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활짝 놀란 연화부인은 덕보를 밀쳐내고 황급히 옷내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덕보는 영문도 모른 채 벌러덩 낮아빠졌지요. 쳇,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다니. 마님, 이장님 오셨는데요? 문 열어드릴까요? 안 돼. 지금 열면 우리는 끝장이다. 뒷문으로 나가자. 연화부인은 덕보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숲속으로 뛰어가면서도 그녀는 덕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거사는 치르지 못했지만 그녀는 확인했습니다. 덕보의 몸이 자신의 손길에 뜨겁게 반응했다는 것을. 그리고 숲속에 숨어 숨을 고르던 덕보가 불쑥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마님, 근데 아까 그 씨름 기술 말여요. 기분이 참 묘하더구먼요. 몸이 막 뜨거워지고 밭에다가 진짜 뭘 심고 싶은 기분이 들던데요. 그 말에 연화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진한 짐승남의 본능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기분이 좋았느냐? 그럼 오늘 밤 내 방으로 오거라. 못다한 씨 뿌리기 수업을 마저 해야지.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밤새도록 말이다. 헤헤, 좋아요. 지는 공부하는 건 싫지만 밭 가는 건 자신 있어요. 그날 밤 최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 은밀한 그림자가 안채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최진사가 파놓은 함정, 그리고 그 함정을 뒤집어 버릴 덕보의 한 방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 최진사 댁 안채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마님, 지 왔어요. 어서 오거라. 기다리고 있었다. 덕보가 방으로 들어서자 방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 안에 호롱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마당 한 구석 장독대 뒤에서 누군가가 부서럭거렸습니다. 바로 집주인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방에서 벌어질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가 원한 일이기도 했지요. 대를 이을 자식 욕심에 눈이 멀어 젊고 힘 좋은 머슴을 자신의 아내 방으로 들여보내는 끔찍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돈 주고 산 밭에 남의 소가 들어가서 쟁기질을 하는구나. 최진사는 가슴을 치며 땅을 쳤습니다. 질투심에 속이 타들어갔지만 그렇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지요. 방 안에서는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덕보야, 긴장하지 말거라. 아까 물레방앗간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 네, 마님. 근데 진짜 여기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요? 그럼 아주 튼튼하고 실한 싹이 날 게다. 자,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밭은 준비가 다 되었으니 너의 그 쟁기를. 창호지 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거대한 곰 같은 덕보의 그림자가 연화 부인의 가녀린 그림자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님, 몸이 왜 이렇게 뜨거워요? 불똥이 같아요. 네가 불을 질러서 그렇잖느냐. 어서 비를 내려다오, 덕보야. 밖에서 듣고 있던 최진사는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놈이, 저 무식한 놈이 내 마누라한테, 아이고 배야, 아이고 속 쓰려.
방 안의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가뭄 끝에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였고 거친 폭풍우였습니다. 마님, 지가 힘 좀 쓸게요. 야! 그래, 더 세게, 더 깊게 갈아엎어라. 방 안에서 들려오는 덕보의 우렁찬 기합 소리와 연화 부인의 비명 섞인 탄성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문 밖의 최진사는 질투와 수치심 그리고 기묘한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밤새도록 문고리를 잡고 부들부들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 댁의 안방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밖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응애 최진사 댁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칠순이 다 된 나이에 드디어 아들을 얻은 최진사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얼씨구, 드디어 내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최진사는 갓 태어난 아기를 받아들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최진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기는 너무나 건강했습니다. 우람한 어깨, 떡 벌어진 가슴, 그리고 무엇보다 눈망울이 누구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헤헤, 진사나리, 도련님이 힘이 장사네요. 지를 닮아서 그런가? 어느새 다가온 덕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보의 얼굴과 아기의 얼굴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 똑같았습니다. 최진사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씨 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아무리 자신이 원해서 벌인 일이라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저 멍청한 머슴놈의 핏줄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이 망할 놈들. 최진사는 화병이 도져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아들의 돌잔치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그가 너무 기뻐서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천불이 나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최진사가 죽자 집안의 실과는 자연스럽게 연화 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주인이 된 연화 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덕보야, 이리 와서 내 옆에 앉거라. 연화 부인은 안방 아랫목에 덕보를 앉혔습니다. 이제 덕보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상투를 틀고 당당한 이 집의 바깥 주인이 되었습니다. 헤헤, 마님, 아니 부인, 지가 이제 진짜 주인인 거예요. 그럼 이 집도 논밭도 그리고 나도 다 네 것이다. 네가 그날 밤 밭을 아주 잘 갈아준 덕분이지. 덕보와 연화 부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보가 그저 운 좋은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덕보는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곰 같은 탈을 쓰고 여우처럼 굴었던 걸까요? 진실은 밤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최진사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고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덕보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계산보다 우직한 쟁기질 한 번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법입니다. 오늘의 야담 세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밭에도 대박이라는 싹이 트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